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내가 되었다. 타임지는 20세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1000년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 100인을 선정했는데 그중 1위가 바로 칭기즈칸이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인물이다. 13세기에 칭기즈칸이 차지한 땅은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이 세 정복자가 차지한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넓었다. 팍스 몽골리카. 몽골 지배 시기에 평화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유라시아 대륙을 성공적으로 통치했다. 반면 몽골 기마 전단의 말발굽 아래 수백 개의 나라와 도시가 잿더미가 됐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가히 세계 종말을 향한 신의 채찍이라는 살벌한 평가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과 같은 정복자들의 역사적 평가가 공과 과, 공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칭기즈칸만은 유독 야만인, 피에 굶주린 미개인, 파괴를 즐기는 무자비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유럽이 세계 패권을 쥐고 유럽인 중심의 세계사가 기록되면서 칭기즈칸에겐 왜곡된 이미지가 덧칠되었다. 세계의 중심이 된 유럽 문명은 동쪽 문명의 대표주자인 칭기즈칸의 업적을 지워버리고 야만성만 부각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볼테르는 칭기즈칸을 오만하게 왕들의 목을 짓밟은 파괴적인 압제자로 묘사했다. 러시아는 몽골 쪽에게 지배당해 러시아의 발전이 지체되고 서유럽에 비해 후진국가가 되었다는 문제의식을 타타르의 멍해라고 불렀다. 타타르의 멍해를 치욕으로 생각한 러시아는 칭기즈칸을 지옥에서 기어나온 대마왕으로 묘사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폄하하고 그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칭기즈칸 시대의 몽골 군대의 행동은 다른 문명의 군대와 비교해서 특별히 잔인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이 공포스러운 건 특별히 잔혹해서가 아니라 정복 속도가 매우 빠르고 부자나 권력자의 목숨을 경멸했기 때문이다. 구소련 시절까지만 해도 몽골에서는 칭기즈칸을 찬사하지 못했다. 몽골이 민주화되면서 비로소 칭기즈칸이 몽골의 국부가 된 것이다. 어릴 적 이름은 테무친이다. 단단한 쇠라는 뜻으로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자기가 죽인 타타르족 맹장 이름을 가져다 붙였다. 타타르족의 음모에 아버지를 잃고 친족들도 다 떠나버린 테무친. 온 가족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근근히 생을 이어갔고 적의 포로가 돼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으며 갓 결혼한 아내를 적에게 빼앗기기까지 했다. 그가 싸움을 잘하고 활을 잘 쐈다는 기록은 없다. 게다가 평생 까막눈이었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테무친은 1186년 주변의 추대를 받아 칭기즈칸의 호칭으로 칸 자리에 오른다. 1203년에 일어난 발주나 맹약은 칭기즈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 칭기즈칸이 양아버지 옹칸의 배반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한 끝에 도착한 곳이 진흙탕이었던 발주나 호수였다. 그때 남은 병사는 겨우 19명이었고 그들 앞에서 칭기즈칸은 이렇게 연설했다. 나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업을 이룩하도록 도와주소서.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을 기억하소서. 만일 내가 이 말을 어기면 이 흙탕물처럼 되게 하소서라고 하자 병사들은 신의와 충성을 맹세했다. 마지막까지 남은 19명은 무슬림, 불교도, 기독교인으로 종교도 서로 달랐고 부족도 달랐으며 언어도 다양했다.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은 창건 초기부터 다양한 민족, 문화, 종교를 포용하여 세계적 통합을 이루어낼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었다. 발주나 맹약 후 19명으로 탄생한 결사체는 결국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를 정복하는 데 기초가 됐다. 칭기즈칸은 모든 몽골 부족의 통일을 이룬 후 군대부터 개혁했다. 각 부대의 책임자는 출신과 경력을 따지지 않고 지휘 능력만을 기준으로 임명했다.
칭기즈칸이 발굴한 장군 중에서 모칼리는 노예였고 젤메는 대장장이었다. 칭기즈칸은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던 적국의 전사라도 몽골에 충성하고 능력만 있다면 지휘관으로 발탁했다. 대표적 인물이 궁술의 달인 제베이다. 그는 칭기즈칸 휘하의 가장 뛰어난 장수 중 한 명인데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패배한 전사들에게는 전향의 기회를 주었고 기술자들을 우대하여 정복한 국가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빠르게 흡수했다. 칭기즈칸의 대칙령을 보면 그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고 13세기 몽골 제국과 유목민들이 어떤 가치로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칭기즈칸의 첫 번째 법은 여자의 납치를 금지하고 몽골인을 노예로 삼는 것도 금지했다. 이는 자신의 부인이 납치당하고 본인이 노예가 되었던 경험에서 나왔다. 칭기즈칸은 또 가축을 훔치는 일을 엄하게 금했다. 자신의 말 8마리를 도난당했을 때 그의 가족이 겪은 고통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축 도둑질을 중대 범죄로 간주했다. 칭기즈칸은 종교로 인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고 전면적인 종교적 자유를 선언했다. 자신은 탱그리 샤먼을 믿었지만 그것을 국교로 높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또 그는 칸의 자리를 둘러싼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칸을 반드시 쿠릴타이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는 자기 자신부터 법을 지켰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권력자보다 법이 우위에 선다는 사실을 선포했다. 통치자를 법에 복속시킨 것은 그때까지 어떤 문명도 이루지 못했던 업적이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칭기즈칸이 죽자 불과 50년 만에 이 원칙을 팽개치고 말았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잭 웨더포드 교수가 저술한 칭기스칸의 딸들 제국을 경영하다에 따르면 칭기즈칸이 영토 확장에 매진하는 동안 정복한 영토를 다스리며 제국을 유지한 것은 그의 딸들이었다고 한다. 칭기즈칸의 4아들은 음주에는 비범했지만 전투에는 평범했고 다른 것들도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반면 7 혹은 8명에 달하는 딸들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딸들 중 4명은 왕비 자격으로 그들의 나라를 다스렸고 대규모 군부대를 지휘했다. 그들은 평화기에는 아이들을 키웠지만 필요할 때는 활과 화살통을 집어들고 전장으로 나가 조국과 가정을 지켰다. 몽골 왕실의 여성들은 말을 잘 탔으며 때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자들과 레슬링을 하기도 했다. 칭기즈칸의 고손녀 쿠툴룬 공주는 씨름을 잘해 당해낼 남자가 없었으며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토트의 모델이기도 하다. 칭기즈칸은 자신이 정복한 제국의 방비를 아들들에게만 맡겨놓을 수가 없어서 점점 더 딸들에게 의존하게 됐다. 칭기즈칸의 딸들이 없었더라면 몽골 제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세대를 내려오면서 몽골의 연대기 작가들과 학자들은 기록에서 칭기즈칸 딸들의 이름을 하나씩 삭제했고 그녀들은 역사 속에서 차츰 잊혀졌다. 몽골 제국의 유럽 침공은 칭기즈칸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오고타이의 업적이다. 이를 맞아 싸운 이가 슐레지엔 왕 하일리 2세다. 백병전이 특기였던 유럽의 철갑 기사들은 바람처럼 달려와 안구의 화살을 받고 가는 몽골 기병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하일리 2세는 전사하고 이 전투로 유럽의 기사시대가 막을 내린다. 정복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오고타이의 사망으로 몽골군이 회군하지 않았다면 서유럽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중론이다.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을 정치적으로 계승한 티무르 제국은 15세기 세계 최고 수준의 문명과 과학기술을 이루고 이를 세계 각지에 전파했다. 그러므로 16세기 유럽 근대 체제가 최초의 세계 체제라는 기존의 시각은 철저히 유럽 중심적 사관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미 13세기에 한반도, 중국, 중동, 유럽을 잇는 몽골 제국의 세계 체제가 작동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의 근대 체제가 손쉽게 재구성될 수 있었다. 흔히 유럽의 르네상스를 언급할 때 플라톤이나 갈레노스 등의 고전 저작들이 이슬람권에서 보존되었다가 후대에 재발견되어 유럽으로 역수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르네상스 때 유럽 사람들이 아랍에서 가져간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만이 아니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이슬람 문명에서 전 지구적 교류를 통해 이루어낸 철학, 과학, 예술 등 모든 지적 결과물을 가져갔던 것이다. 그보다 앞선 13세기 초 몽골 제국은 유럽의 귀족 기사들을 학살하고 유럽의 군사력을 무력화했지만 유럽이 당시 중국이나 무슬림 국가들에 비해 빈곤했기 때문에 굳이 도시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몽골군이 유럽을 털었을 때 가장 값진 약탈물은 헝가리 왕의 천막에 불과했다. 결국 유럽은 몽골이 세계를 정복할 때 고통은 제일 적게 겪었으면서도 무역, 기술 이전 등 모든 혜택을 입었다.
중동에 비해 문화기술 경제적으로 명백히 열세였던 서유럽이 중동을 따라잡고 추월하게 된 계기가 몽골 제국의 공격으로 중동 지방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칭기즈칸은 그의 손자대에 이르러 중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까지를 포함하여 문명 세계의 거의 전부를 지배하였다. 몽골 초원의 유목민족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건설한 것이다. 그들이 지배한 면적은 현재 중국의 3배 규모였다. 당시 몽골 본토의 인구는 100만 명에 불과했지만 점령지의 인구는 약 1억 명이었다. 과학기술도 변변찮았던 그 당시 고작 15만 명의 군사로 그 넓은 땅을 정복한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다. 몽골군이 중국 대륙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동유럽 일대를 순식간에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신출귀몰한 기동력 덕분이었다. 보통 몽골 기병 한 명이 서너 마리의 말을 끌고 다니며 길게는 하루 이동 거리가 200km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였다. 러시아와 유럽은 전령보다 빨리 도착한 몽고군의 기습에 혼비백산했다. 몽골군은 심지어 기동성을 저해하는 보급 부대조차 없었다. 장병 스스로 자기 먹을 걸 안장 밑에 갖고 다니며 식사를 해결했다. 급할 때는 따로 식사 시간이 없이 달리면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투 중에는 보르츠라고 불리는 육포가루를 물에 타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서너 숟가락의 육포가루만 먹어도 한 끼 식사로 충분했다. 특히 전쟁 중에 불을 피워 조리를 할 필요도 없어 부대가 적에게 쉽게 노출되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몽골군의 신출귀몰한 기습 작전이 가능했던 이유다. 기병만큼이나 빠른 게 몽골의 정보 전달 시스템이다. 몽골어로 잠이라고 부른 이 역참은 제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소식을 실어 날랐다. 카라코룸에서 붙인 편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도착하는 데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역참마다 준비된 수백 마리의 말이 50km씩 20번을 교대해서 하루 1000km를 달렸다. 이 거미줄은 통신로이자 무역로였다. 14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은 당시 유럽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다. 14세기 유럽을 공포에 밀어넣은 흑사병 대유행이 몽골군의 시체 던지기 공세, 즉 중세 세균전의 결과물이었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는 1347년 이탈리아 공증인 무시스의 증언에 의한 것인데 일부 사가들은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한다. 무시스가 전염병을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간접 목격자일 뿐 그의 증언을 사실로 간주할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2023년 5월 30일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4000년 전 영국 유적에서 흑사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흑사병의 증거로 몽골 제국의 침공 이전부터 유럽 전역에서 흑사병이 유행했다는 의미다. 과학계에서는 청동기 시대 유럽에서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패스트균이 전역으로 퍼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백 년간 패스트 전파의 주범으로 몰렸던 몽골군. 몽골 침입 훨씬 전부터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가 그들의 억울함을 조금은 풀어주지 않을까. 팍스 몽골리카를 구가했던 몽골 제국의 번영은 고작 100년 남짓 이어졌을 뿐이다. 몽골 제국의 성공 요인만큼이나 쇠퇴 원인 또한 흥미롭다. 몽골 제국의 쇠퇴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소모적인 후계자 경쟁이 있었다. 여러 부족의 연맹체였기에 권력 중심부가 흔들리면 해체 속도 또한 빠를 수밖에 없었다. 둘째, 기술 주도권의 상실이다. 머스킷이라는 총의 등장은 몽골 제국의 퇴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총소리에 놀란 말들이 대오를 이탈하다 보니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없었고 훈련 속도가 머스킷의 개량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몽골군의 가장 큰 무기였던 기동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셋째, 정체성의 상실이다. 칭기즈칸은 말년에 내 자손들이 비단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다. 몽골 제국의 후대 지도자들은 이 충고를 되새기지 못하고 정착 생활의 안락한 환경에 안주하고 말았다. 그들의 존재 기반이었던 유목 정신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결국 제국이 쇠락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갈증을 느낀 칭기즈칸은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려고 하였다. 물잔을 들고 마시려던 순간 평소 아끼던 매가 날아와 물잔을 엎질렀다. 그렇게 하기를 3번. 네 번째는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고 매를 칼로 쳐서 죽여버렸다.
그런 사이 물잔이 떠내려가 물이 고인 곳까지 올라가 보니 물속에 커다란 독사가 죽은 채 있었다. 칭기즈칸은 그때서야 매가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이유를 깨달았다. 막사로 돌아온 칭기즈칸은 금으로 매의 형상을 뜨게 하고 양 날개에 각각 다음의 문구를 새겼다. 분노로 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벗은 여전히 벗이다. 말 위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쉽다. 어려운 것은 말에서 내려와 지배하는 것이다. 두려우면 실행하지 말라. 만약 실행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자만심을 누르는 것은 사자를 제압하는 것보다 어려우며 분노를 이기는 것은 가장 힘센 씨름 선수를 이기는 것보다 어렵다. 군대는 전술과 전력만 우월하면 정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정복할 수 있다. 최고라고 잘난 체하지 말라.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그 산에는 짐승이 산다. 그 짐승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보다 더 높아진다. 나는 사치를 싫어하고 절제를 실천하며 살아왔다. 좋은 옷을 입고 빠른 말을 타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거느리면 자신의 전망이나 목표를 잊기 쉽다. 그런 사람은 노예나 다름없으며 반드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리더는 말을 많이 해선 안 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보여줘야 한다. 지도자는 백성이 행복해지기 전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나의 부하 예순배이는 아무리 싸워도 지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오래 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만큼 못하면 버럭 화를 낸다. 그런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성벽의 위력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용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